네,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탄핵 정국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 계엄령 발동을 기획한 문건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의 장영달 전 의원이 이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파장과 기무사 개혁의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4선 지내셨고 현재 이제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기무사 개혁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오늘은 주제에 맞게 위원장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계실 때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짐작은 갑니다만 개혁위원장, 기무사 개혁위원장 맡으시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치권 이런 데에서 이제 군사 전문 분야 하면은 저를 많이 찾아요, 평소에. 국방위원장도 하고 오랫동안 국방위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근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온 뒤에는 또 우석대학교의 군사학부가 대단히 강하고 커요. 뭐 ROTC도 있지만은 군사학부가 따로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 있을 때의 그러한 국방위원장의 경험, 지금 대학 총장으로 와서도 그 학교가 군사학부가 대단히 강한 점,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해서 국방부에서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전문성도 상당히 높이 샀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분야는 제가 평생 해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파장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계엄 문건, 처음에 접해 보시고 쓱 보신 다음에 받으신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문건을 지금도 안 봤어요. 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회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아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우리처럼 헌법을 파괴했던 군사적인 사건, 정변들이 있었잖아요. 5.16 쿠데타가 그렇고 12.12 전두환 쿠데타가 그렇고 5.18 광주 양민 학살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군이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국군에 대한 공포, 잘못된 인상,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근데 모처럼 이 민주주의를 맞으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없어야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개혁 작업까지 하자 하고 있는 판에 이런 문건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죠. 예. 하하, 이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인상을 이번 문건이 입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큽니다. 예. 한마디로 좀 섬뜩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예, 느끼실 뻔한데 뭐 문건은 안 보셨다고 하지만 언론 통해서 그 주요 내용은 다 전달이 됐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게 평화적으로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 치안 업무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고. 근데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군대가 나서기로 개혁을 했다는 게 충격이고, 예. 둘째로는 그냥 나서는 게 아니라 광화문 어디는 탱크가 150대는 어디, 장갑차가 550대는 어디, 특전사령부의 병사 1,500명은 어디로 가고, 몇몇 사단의 4,500명은 어디에 배치하고, 또 그런 것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해라, 이런 것까지 적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명백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해요.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촛불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서 준비해 본 거다, 그건 변명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계획을 해봤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군대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경찰은 아무 이상 없는데 군대가 그런 기획을 했다. 그건 명백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하죠. 예, 예. 그게 섬뜩하는 거죠. 예. 치안은 이제 그리고 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에서 그러한 아주 잘못된 역사가 있는데 수도 한복판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연인은 수백만, 수천만이 모이는 이러한 집회를 군대가 장갑차 탱크로 진압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군대는 대한민국 보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권을 보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그때의 정권과의 자기네들 정권만 살겠다. 그 당시 기어가는 자기 군인들만 살겠다. 예. 국민은 없는 거죠. 국가와 국민은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섬찟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경찰이 그 치안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군대가 좀 대신해 주십시오 갖고 맡아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꾸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내부에서는 혹시 우리가 경찰이 그렇게 치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위에 이를 것까지 대비해서 미리 대비한 것이다.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 방송들이나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할 때에 경찰이 과연 그때 어떤 움직임이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 청와대라거나 행자부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이나 이런 데 건의한 근거가 혹시 있는가? 예. 그래서 이게 실행된 건가? 예.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있다. 예.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 경찰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철성 그 당시에 예. 경찰청장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평화적인 관리를 해낸 점이 가만히 돼서 정년 퇴임했잖아요. 예, 예. 명예적으로. 예. 그렇다 보면은 경찰은 전혀 그런 평화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군대가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죠. 예. 조금 전에 그 내란, 반란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군사반란.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단순 문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가 돼 있었느냐 이것이 좀 뒷받침돼야 반란용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확인을 국방부 개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무사 쪽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와 의논 없이 본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특별수사단에서는 예.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연고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러한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고 예. 이런 거 했는가가 밝혀져야 돼요. 예.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선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이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 그러한 것들을 내면에 깔고 있는 분이 어째서 미국에 나가 있었던가. 예.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울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아마 교신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고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예. 이게 입증이 된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건에 등장하는 그 부대들에게 관련된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부대에서 그런 문건을 가지고 있다면 큰 파장일 것 같은데 가지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각 부대에서도 그건 그 문서를 네네.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도 지금 되는데. 그 문건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기획했고 예. 그 문건이 예하부대에 하달됐는지 그건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확인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아무튼 하달이 됐건 안 됐건 그 기무사에서 기획된 걸 보면 마지막에 그 어떻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비를 해본 게 아니고 이것은 작전을 앞으로 여차하면 펼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문건으로 보여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이제는 그 문건을 누가 작성을 했고 또 어떤 의도로 작성을 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게 될 텐데 이미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는가는 거의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청와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예. 또 일선 부대에는 어떻게 하달이 됐던가.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문건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한민구 장관의 성향이나 그분의 이렇게 평소의 행동으로 보면 본인 혼자 기무사에게 그런 지시를 해서 그런 문건을 받아보고 그럴 뿐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와도 당연하죠.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돼 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그때 안보실 관계들은 서로 육군사관학교 예. 선후배들이에요. 다. 기무사령부 이런 데나. 그렇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의 소통도 아주 편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이나 이런 데 전혀 관계없이 혼자 그걸 생각해서 지시했다. 아마 삼척동자도 그렇게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는데 이 수사단에서 반드시 핵심적으로 밝혀라고 규명해야 될 수사의 핵심 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연고로 국방부 장관이 누구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시를 했는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소화했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군 수사단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민간이 된 분들이 꽤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한민구 장관만 해도 이제 일반인이고 여러 사람들이 일반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검경, 특히 검찰과 특검 협조는 불가피할 겁니다. 예.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서 그 어두운 그 역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기무사, 또 과거에는 보안사였는데요. 네네. 등장하곤 해요. 네. 기무사, 이 어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라는 게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도 존재하는 이유는 군대의 방첩이나 보안이나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가 있는 거예요. 예. 예컨대 군대에서 매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일 합참으로부터 말단 부대까지 수천 개에 달하는 말단 부대까지 이 비밀 지시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밤에 보초서잖아요. 그러면 보초병에게까지 암호라는 이 지시가 하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암호라는 거 하나가 예컨대 적에게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암호는 열쇠인데 그냥 적이 모르고 쇳대라 그러면 틀려요. 총 맞아요. 괜찮아. 근데 적이 와서 열쇠인데 열쇠라고 다 노출이 알고 있었다. 그럼 그 부대에 적이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들이 보안. 그리고 외부로부터 누가 불순 세력이 군에 들어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무사라고 하는 기관이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요한 군사 정보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장관은 정무적 기능 등에 바빠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 부대가 청와대 참모실을 통해서 군사 자세한 정보들을 제출해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비를 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남용을 하고 이런 특별한 부대들이 권한을 악용을 해서 이런 못된 행동들을 오래 해오는데, 그래서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기획해볼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대개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세력들과 이해를 같이 했거나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공유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5.16이나 12.12나 5.18이나 무수한 군사 쿠데타나 군사 반란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없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들은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무사라고 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데 특권을 가지고 또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이제 개혁위원회에서 오죽하면 해체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각오까지 하면서 이 기관의 혁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의 핵심은 특권 의식이라는 네 글자 속으로 요약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이 통수권자를 보필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기무사 해체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겁니까? 적어도 해체에 가까운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예. 우리 위원회의 인식은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기무사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전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름은 두고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냐. 예. 지금까지는 이 문건 파동이 없을 때까지는 이름은 두고 내용을 개혁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까지도 안 되겠다. 예. 우리 국민들이 불신이 너무 크다. 예. 이렇게 와 있죠. 예.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무래도 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내용이 상당히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으나 일단 우리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문건 노출만으로도 그 이름이 존치할 수 있을까 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 대각 짐작은 좀 갑니다. 조금 전에 해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무사 개혁의 큰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특권 의식을 차단하고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리고 민간 사찰을 할 경우에는 이 가중 처벌을 이 부대에 있는 사람은 일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가중 처벌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방부 외에 둔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걸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차라리 방사청이나 보훈처처럼 별도의 법적 기구를 해서 독립을 하자. 왜? 군 부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상호 간에 이런 이 부대 이동까지를 꿈꾼다. 예. 그래서 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선진국에 그런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독립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대통령이 이 통수권자로서의 정보를 취득은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 예. 이런 취지죠. 예.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현재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금 그렇죠. 되고 있는데 법적 기구로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국정원의 경우에 비춰보면 법적 기구를 만들고 또 국회에서 일부 좀 통제를 해도 일탈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뭐 한계는 뭐 어디든지 한계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기무사령관을 독대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참모들 간의 정보 교류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꼭 과거의 군사정권이라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재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 개인 사업하고 예. 이권 확대하고 이런 것을 아주 겁없이 했단 말이에요. 겁없이 했다는 배후에는 뭐냐? 이러한 작용들을 봤을 때 군사 반란을 해서라도 정권 교체 없는 자기네들만의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꾼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거죠. 예. 대통령 독대를 폐지하고 또 민간인으로 그 사령관을 뭐 위원장이라고 뭐 처장이라고 할까요? 안치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제 법적 기구로 가면 당연히 뭐 처장이나 청장이나 그거는 민간 전문가가 맡고 예. 그리고 차장 정도는 지금처럼 그 군 소장 정도가 맡아서
현역 군인이 50%가 넘지 않는, 그래서 문민 통제가 가능한 이런 기구로 운영하면 되고, 독일 같은 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대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독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주의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구태여 사령관 면담을 안 해요. 예. 안 하고도 통제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제 독대라는 부분은 예컨대 무슨 진짜 군사 변란이 났다. 그러면 장관에게 명령을 해서 기무사령관과 같이 들어와라.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민주 정권을 유지하는 한은 구태여 이 사령관과 독대를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 아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그리고 기무사 개혁의 방안과 관련해서 기무사 개혁위원장 맡고 계신 장영달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펄펄 끓는 불볕덩이가 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촌으로 산촌으로 가면 기온이 2도에서 3도 정도는 떨어진다는 그 얘기를 심심치 않게 말하곤 합니다. 열섬 현상 때문에 도시가 그만큼 더 덥다 이런 뜻이지요. 오늘 열섬 현상 그 실태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창환 교수 그리고 한승우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 열섬 현상인데 열섬 하면 열과 섬에서 열이 뭐 이렇게 섬처럼 갇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죠. 어떤 예.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더 좀 해주신다면. 이제 녹지가 도시로 개발되다 보면 이 녹지가 이제 비포장으로 바뀌게 되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열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열이 굉장히 저녁까지도 남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건물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바람길을 막을 뿐 아니라 저녁에 찬 공기가 내려온 걸 또 막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에도 시원해지지가 않고, 또 이렇게 녹지에서는 물이 증발하면서 우리가 땀이 증발하면서 이게 시원해지듯이 냉각 효과가 있는 그런 냉각 효과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녹지를 아파트와 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과 도로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 열이 너무 강해서 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열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물게 됨으로써 저녁까지도 계속 더운 현상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심 그 중심부가 주변부에 비해서 온도가 좀 높고 그렇죠. 그 열이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예. 순환이 안 되니까. 예. 요즘 굉장히 그 불볕더위가 기승인데 예.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하는 것은 뭐 자연적인 기온이 높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뭐 인공적인 이런 도시의 조성 이런 것들이 더 체감 기온을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시 개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그 열을 많이 흡수를 하니까 도시가, 그리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점점 더 더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이 계속되는 한 사실은 열섬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섬 현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과거 그 뉴스에 나오는 기상 예보 보면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덥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곤 했어요, 예보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좀 그런 뉴스가 좀 뜸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뭐 기상청 온도나 뉴스에서 보면 전주가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건 공식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료는 사실은 2014년에 전주 기상지청이 자리를 옮겼거든요. 예. 그러면서부터 공식적인 자료는 과거에 비해서 폭염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적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냐라고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과거와 비슷하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최근 10일간 지역의 온도 변화를 2018년이니까 2018년 최근 10일간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이 빨간 선은 과거에 노성동 지역에 있었던
온도 측정 지점입니다. 관측소고요. 기상지청이 이전하기 전에 온도 값이군요. 그래서 노송동이고요. 현재 가련산 위치 밑에 파란색인데요. 보시면 온도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노송동 자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1.7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7도, 예. 근데 이 1.7도는 폭염이 계속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폭염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이 가장 덥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폭염이 지속되면 2도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전주의 폭염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대구만큼 덥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기상청 공식 자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상지청이 이전한 이후에 2015년, 16년, 17년 이때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기온 자료는 과거보다도 상당히 낮게 발표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도, 최대 2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열섬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마치 좀 더 기온이 낮아진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고요. 예. 그런 점들을 보면 기상청의 그 발표 내용이 예. 현재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온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 온도상으로는 좋아지게 나오게 되니까 예. 시민들은 굉장히 더운데 덥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지역이 농촌이나 산촌보다 좀 더 덥다, 열기가 많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는데 그건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 많게는 7도, 적게는 2, 3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을 흡수를 덜하고 그다음에 증발하면서 온도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도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자동차도 많이 다니진 않고 에어컨도 많이 틀지 않으니까 어떤 에너지의 유입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나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최소한 2, 3도, 많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녹색연합에서 과거에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주보다 녹지 공간이 더 많은 정읍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전주가 더 폭염 일수가 적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전주가 정읍보다 폭염 일수가 많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전주가 폭염 일수가 많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정읍 지역과 비교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정읍은 전주보다 작은 도시이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할 거다, 전주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주의 기상지청이 옮긴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정읍이 더 폭염 일수가 많은, 전주보다 더 폭염 일수가 많은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은 전주의 기상지청이 옮기면서 시원한 데로 옮기면서 정읍은 시내에 있거든요. 시내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것으로, 폭염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객관적 사실로 전주가 시원해진 게 아니라 옮기면서 오히려 정읍보다도 더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35도 이상 된 폭염 일수가 전주가 19일, 정읍이 13일, 전주가 6일이 더 많았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주가 4일, 정읍이 19일이라서 전주가 훨씬 더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기상청의 이전에 따른 착시 효과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전주 같은 도심의 열섬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섬 현상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짚어야 나중에 대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콘크리트 건물도 많고 그 도로에 아스팔트도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심 열성의 원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개발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필요 이상의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뭐 상가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누구나 봐도 걱정할 정도로 필요 이상의 어떤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도로를 여기저기 다 깔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아파트와 도로로 점점 점유돼 가는 확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주시의 어떤 개발이 계속 무분별하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의 개발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또 자동차들의 자가용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다음에 뭐 에어컨 같은 것들도 사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 대책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다 보니까 그 대책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그 대책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더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열섬 현상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면 광범위한 개발로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데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효과가 별로 작은 미미한. 녹지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정원 만드는 식이니까. 녹지가 다 없어졌는데 거기 정원 몇 개 만든다고 대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형식의 어떠한 대책밖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워낙 개발이 너무 많아서. 원인과 대책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원인 부분 조금 더 얘기 나눠보죠. 조금 전에 제가 원인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계측하고 관측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대기온, 여름철 폭염 시기에 대기온도 조사와 더불어서 지면 온도를 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의 지면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하루 종일 2016년 7월 30일 가장 더운 시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시기에 보면 제일 밑에 가장 변화가 없는 이곳이 건지산의 숲속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온도가 하루 종일 25도에서 28도. 그러니까 보통 35도 이상의 폭염이 대기 온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숲속은 25도에서 28도 사이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7월 30일이면 한참 더울 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선이 아스팔트 선인데요. 아스팔트는 제일 높은 겁니까 그게? 제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팔트는 열을 한 번 머금으면 빨리 식질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지도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곡선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아스팔트는 하루 종일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인공 잔디나 우레탄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도 급격하게 온도가 낮에는 올라갑니다. 밤에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시원한 건 숲속의 지면이 가장 시원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잔디, 초지가 그 다음에 시원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들은 굉장히 큰 차이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 지역의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인공 구조물이거든요. 이런 인공 구조물들이 열을 굉장히 머금고 있고 하루 종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과 큰 차이이기 때문에 도시 열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프 보면 가장 높은 그 그래프, 얼마나 온도가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날이 7월 31일 하절기 더운 날이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구름이 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 잔디 같은 게 60도까지 60도요? 올라갔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도 50도 이상, 55도 정도까지 55도, 올라가는 예.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스팔트도 당연히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아스팔트나 뭐 우레탄,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한번 달궈지면 식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달궈지면 식지 그렇죠. 않는 예. 거. 뭐 이게 그 밤까지 지속되면서 일종의 여름철에 난방기를 가동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을 원래 흡수 반사가 있는데 예. 반사를 잘하고 다 흡수를 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녁까지 계속 되다 보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도 좀 힘들어집니다. 뭐 건물들이 막기도 하지만 안에서 뜨거운 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공기가 전혀 도심 내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계속 여긴 더운 것이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더 더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혹시 전주가 과거의 얘기 들어보면 좀 지형적으로 분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덥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분석도 용이합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유용합니까? 뭐 저희는 완전한 분지는 아니고 예. 서쪽으로 터져 예, 예. 서쪽과 서북쪽으로 터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가 쓰면서 이 바람길을 다 막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바람이 불어오는 남동 쪽에도 역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사실은 완전 분지는 아니지만 이 신도시와 아파트들이 마치 전주를 분지화시키고 있는 예.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그 병풍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아파트 숲이. 아까 이 땅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넓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꾸 도시나 건물을 짓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바람길들에다가 많은 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분지화가 계속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대책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그 거론됐던 여러 가지 그 표면이 좀 서로 다른 것들 열기를 많이 품고 있는 머금고 있는 뭐 아스팔트라든지 우레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결국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아까 그렇죠. 바람길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죠. 터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 대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재건축이나 새로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하도록 하는 어떠한 그 장치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건축업계의 반발, 그 다음에 어떤 그 담당 부서의 부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인지를 하고 있으나 법도 만들어가고 있으나 시행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친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 이런 거 시범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주차장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녹지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곳도 사실은 시범은 잘 돼 있으나 이것이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은 찾아놓기는 했으나 이것을 전체로 퍼트려서 전주시 전체가 시행되는데 뭐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상 시민들이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관심이 많으나 평상시에는 그냥 자동차로 쉽게 타고 다니고 싶고 이러한 사실 시민들이 스스로가 협조하지 않는 경향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조금 불편해지면 굉장히 많은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불평을 하니까 지방 정부도 그걸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의식의 변화, 열섬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이거를 가야 된다는 어떤 합의만 만들어진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 와서 이거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개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잘 못 움직이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장 만들어놓은 대책도 대중화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경우에 보면 1,000만 그루를 나무를 심는다든지 옥상에다 뭐 작은 숲을 조성한다든지 등등 또 수변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일종의 부분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열섬 효과를 저감시킬 만한 효과를 가져올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시 정책이나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도시가 굉장히 더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가 축소되는 면적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30만 대책을 세우고 70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열섬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개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섬 현상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다. 다만 이걸 가장 낮은 최소 수준으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도시 확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주시만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개발될 만큼 됐다는 거죠. 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무 확장을 했고 기존에 있던 원도심들은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확장은 이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간의 녹지를 복원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뭐 이런 지역에 사실은 많이 빈 땅들이나 빈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원하는 게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그 인공시설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지라고 하면 산도 있고 하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많은 부분들은 작은 하천들 다 복개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열려 있어야 하천을 따라서 시원한 바람들, 녹지를 따라서 산을 따라서 시원한 바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는 그 일종 바람길을 만들 수 있는 옥상 녹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과 녹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원과 확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개발을 확장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기존에 이루어진 그 개발을 좀 수정해서 녹지 공간을 많이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필요 이상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 문제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비용이나 건강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이런 열섬에 대한 대책, 어떤 그 지역의 개발 대책의 중요한 포션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의 큰 도시들이 큰 건물들이 쓴 다음에는 공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막 올려놓고서는 공황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열섬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공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친 과도한 어떤 개발을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대안방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우리가 그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지만 문제는 어디다 심을 거야, 어디다 숲을 만들 거냐. 공간이 없는데 만들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러한 그 방직 공장이라든지 운동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는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실 방법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곳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계속 개발을 자꾸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열섬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앞으로의 삶의 질, 경제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민간이 좀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뭐 투표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합의를 만들어내서 어떤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개발은 필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전주시의 인구 증가를 너무 과도하게 잡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인구 증가를 잡으면 더 이상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적절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무리 말씀 삼아서 한 짧게 강조하고 싶은 거 한 분씩 정도 짤막하게 듣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장님. 예, 사실은 도시 팽창,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도시도 좀 더 이렇게 품질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식의 전환 강조해 주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 전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섬 현상이 이렇게 더운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현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시민은 이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뭐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될 것이고 그것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부담이 없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이 사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열섬 현상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 개발을 추진하면서 불러온 그런 초래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는 말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